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현 교수입니다. 제가 환경교육을 한 지 30년쯤 넘었는데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하고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꼭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켜야 되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적 수준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 그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부터 15년쯤 전에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환경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2004년 어느 겨울날 한신대학교에 모여서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환경과 사람은 하나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었죠.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3년 뒤에 이루어져서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도입하려고 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고, 그 법에 따라서 국가 수준의 또는 광역의 환경교육센터들이 지정이 됐죠. 국가환경교육센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을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또는 교육부가 국가 수준의 환경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만들 때 학교 현장이나 또는 시민사회단체나 마을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환경교육이 일어나도록 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환경교육센터는 정책과 현장을 매우 촘촘하게 이어서 대한민국의 누구도 환경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환경교육센터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700~800년쯤 전에 중세 봉건 문명이 무너질 때쯤 십자군 전쟁과 함께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중세 봉건 농업 문명이 무너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산업 문명이 태어났죠. 그런데 이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산업 문명은 우리를 행복하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 같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17년에서 시작된 세계 1차 대전이고, 그 전쟁은 2차 대전까지 이어져서 194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스페인 독감이 들었고, 그때 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치 흑사병이 돌았을 때 중세 봉건 문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처럼 스페인 독감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익숙해 있는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 뭔가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을 고쳐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더 독한 세상을 만났는데요.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이죠. 우리는 IMF를 통해서 그런 신자유주의를 겪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되고 또 환경도 파괴되고 아이들은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병적인 문명의 또 다른 징후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가 기후변화이고 하나가 코로나19라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마치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이 그리고 세계 1차 대전과 스페인 독감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명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나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문명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문제는 단지 운이 나빠서 걸린 독감이나 질병 같은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가 변화하고 많은 동물들이 공장에서 길러지고 그리고 동물 밀거래가 아직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네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앞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전에는 마스크를 벗을 날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이 물에 잠겨서 18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매년 환경 난민으로 자기의 삶터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환경 난민이 8천만 명에 이르고 세계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2억 명의 사람이 환경 난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닥친 이 구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도 가물징조라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기 몸이 장맛비에 막 떠내려가면서도 아, 이거는 가물징조야 라고 한 사람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자기 삶을 바꿀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흉측한 말들이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류에게 22세기가 존재할 것인가? 지금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생물학적 수명대로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미래의 삶이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300여 명의 학생을 포함해서 400여 명의 시민들이 그 배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왜 필요한가? 왜 나는 세금을 냈는가? 그리고 나와 국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되었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재난이 빈번해지고 산사태와 산불과 침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정말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이 어떤 삶인가를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더 이상 자연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또는 자연이 수용할 수 없는 범위에서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자기가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수용 능력 범위 안에서 좋은 삶을 사는 문명, 그런 문명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게 바로 생태 문명일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변해야 됩니다. 120년 전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기 10년 전에 가보개혁을 했을 때 그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교육과정을 개혁하면서도 여전히 사서삼경을 교육과정의 중심에다 두었습니다. 10년 뒤에 나라를 뺏기고 이미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무너졌고 일본은 군국주의화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어른들은 성균관의 교육과정을 개혁하면서 여전히 사서삼경을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었던 것일까요? 그리고는 10년 뒤에 나라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IPCC라고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앞으로 10년 또는 길어도 30년 안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고 1.5도씨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도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나라를 빼앗기기 10년 전에 여전히 사사삼경을 고집했던 것처럼 지금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위험에 처해 있고 미래 세대가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대로 살지 못할 위험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국영수를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학교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이들이 존재할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입니다. 학교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겠죠. 우리가 다 함께 새로운 교육을 향해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나서고 있죠. 얼마 전에 청소년 기후행동이 길거리로 나와서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후깡패라고 부르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를 아직도 수출한다고 자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나아가서 자신들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파리 협약을 맺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고 있고 그게 결국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긴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요청에 가장 먼저 대응하고 응답하신 분들은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이시죠. 지난 7월 9일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을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응해서 대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학교가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환경교육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교육부가 환경부와 함께 학교 환경교육을 책임지고 종합계획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환경교육의 도약을 꿈꿀 때 그 첫 번째 목표가 환경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거였고 그 목표는 2008년에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환경교육 거점기관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국가환경교육센터입니다. 저희는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우리 스스로 국가환경교육의 소통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소통은 환경부와 교육부라고 하는 정책 수립의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과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과 학생과 미래 세대에게 환경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들을 촘촘하게 연결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한다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위원회를 꾸리고 또 소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일 겁니다.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가 모여 있는 곳이고 학교 선생님이든 시민단체의 활동가든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된 정보이든 또는 정책이나 연구 보고서든 또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환경교육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가 이 포털 사이트에 모여 있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10,000개 정도의 초중고등학교와
4,000개 가까운 학교 밖의 환경교육 기관단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함께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도를 완성했고 계획대로 된다면 2, 3년 후에는 이 플랫폼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2020년이 되면 2차 종합계획이 끝나고 3차 종합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 3차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교육 공동체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취합되도록 의견 수렴에 열심히 노력했고요. 아마 이후에도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나 비대면 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됐는데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도 다양한 교구들을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원격으로도 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또는 기타 SNS 채널을 통해서 환경교육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특히 유아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환경에 대해서 배울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또는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좋은 책이 많이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책을 출판하고 있지 못한 환경이나 환경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환경교육 출판계가 더 많은 책을 낼 수 있도록 최근 들어서 환경도서를 출판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시작했고요. 국가환경교육센터는 사실 지원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또는 지역에 있는 환경교육 네트워크나 또는 광역환경교육센터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지역의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0년에도 세 곳에서 민간협의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가환경교육센터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인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미래 세대들이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알고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청소년위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 청소년위원회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도 환경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도소라든지 또는 군부대라든지 또는 공장이라든지 어디에서나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국가환경교육센터는 예를 들면 국방부의 군수학교와 같이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장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환경교육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환경교육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환경교육을 더 잘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환경교육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교육이 그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또는 그 분야의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서 인권교육과 환경교육, 평화와 환경교육, 그리고 다문화와 환경교육을 연결하는 환경교육의 영역을 새롭게 확장하기 위한 포럼들을 연달아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의 미래는 결국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은 지도자, 리더들을 양성하는 과정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힘들게 자기의 역량을 축적해 가고 있는 차세대 리더들을 초대해서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환경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특히 세계노동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만 5억 명 이상의 전 세계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을 시작했고 그 10대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약 20조 원의 돈을 들여서 2,500개 이상의 낡은 학교를 리모델링 하는 계획인데요. 저희는 이 계획이
단지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린 교육과 스마트 교육이 연결되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학교의 변화와 지구 생태 시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환경부와 교육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학교 안과 학교 밖도 함께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 30년 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정말 재앙이 될 수 있다,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해왔는데 우리는 그들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후변화가 이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인류는 이제 자신의 진화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직관과 본능은 기후변화와 같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된 문제들이 어떤 문턱을 넘어서 닥쳐오는 재앙을 인식하고 해결할 만큼 진화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학습뿐입니다. 우리는 배워야만 또 가르쳐야만 지금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 새로운 우리의 삶의 양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으로 데려갈 것은 과학기술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인간의 잠재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교육이 그 잠재력을 불러일으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이 심해지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불안을 극복해내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이든 연령이든 또는 성별이든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기만 하면 좋은 환경교육을 받아서 환경학습권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환경학습권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